자, 지난 영상에서 양적 연구 방법을 하다가 영상이 중간에 끝이 났는데,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끊고 갔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두면 또 좋아요, 여러분들. 사회과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는 절차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가 연역적 탐구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을 알아두면 추가적인 지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역적 탐구 방법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연역적이다 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과학적으로 이 경험적 검증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를 연역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 그 가설이라는 건 잠정적 결론이죠. 잠정적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성적인 추리를 합니다. 내가 세운 결론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추리하는데, 이때 이 이성적 추리는 자료 수집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성 추리라는 건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방법이 주로 반증법입니다. 반증법. 음, 그 반증 또는 뭐 수학에서 귀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했을 때 이 상황이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일단 예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노출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크게는 이러한 과정이고요. 첫 번째, A라는 친구는 이성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가설이죠. 없을 것이다잖아요. 잠정적 결론. 그래서 이제 이성 판단을 해보는 거지. 이성적 추리로 A라는 친구는 모태솔로였다. 모태솔로. 이제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애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면 한 번쯤은 이성을 만났거나 이성에게 어떤 좀 대시를 받았을 텐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아닌 거야. 반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따라서 A라는 친구는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 라고 이성적으로 추리를 해서 내 가설을 검증해서 이거는 내 가설이 맞다 라고 간단하게 파악을 한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 가설 그리고 가설 검증이라는 점.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경험적 검증을 통해 자료 관찰을 해요. 즉 자료 수집이 먼저예요. 어떤 현상에 대한 자료를 먼저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료를 쭉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모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양한 데이터들의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련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상들 간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은 종류의 새인데, 이 새예요. 죄송합니다. 제 그림이 기가 막히죠. 이제 같은 종류의 새인데 이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부리 모양이. 그래서 남부 지역에 사는 새, 그리고
북부 지역에 사는 새의 부리 모양은 얇고 길죠. 동부 지역에 사는 새는 두껍고 굵습니다. 여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같은 종류의 새인데 사는 지역마다 부리의 모양이 다르네 라는 자료가 모여요.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 그러면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요런 모양을 가진 그 새들이 사는 이 남부 지역은 주로 요 새들이 땅 위에 있는 곤충을 먹어. 그리고 북부 지역에 사는 이런 새들은 나무 속에 사는 그 나무를 타고 사는 그 곤충을 잡아먹어. 이렇게 무리가 생긴 곳은 딱딱한 껍질의 열매를 주로 먹어.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리들이 다른 이유는 먹이를 먹기 알맞게 모양이 변경된 거구나 라고 규칙성을 발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환경에 맞게 생물들이 진화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로 다윈의 진화론 속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귀납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인데 이 귀납적 탐구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자료 수집이 필수예요.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한다는 점 또는 자료를 통해서 그 현상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 요게 연역적 탐구 방법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전 시간에 봤던 이 양적 연구 방법 과정을 한번 다시 봅시다. 양적 연구 방법 과정 보이죠? 기억납니까? 연구 과정. 이 양적 연구 과정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가설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하죠. 문제인식을 당연히 하죠.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연구자가 궁금한 점이 있어야 되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가설 설정을 해서 끝에 가설 검증을 하죠. 가설 설정을 하고 중간에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요거는 제외하고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 이 단계는 우리가 봤던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연역적 탐구 방법. 그죠? 가설 세워서 결론 도출하는 거. 그래서 이 두 단계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또 여기 보이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 가설을 검증하는 이 단계는 뭐예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요 단계는 귀납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연구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 종종 이제 지문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일단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자, 가설 기각까지 했었죠. 그 전 영상에서. 가설 설정의 유의점에서 원인이 되는 현상. 아까 전에 전 영상이죠. 이 가설 설정에서 A를 뭐라 그랬죠? 원인. 원인이 무슨 변수로 그랬습니까? 독립 변인.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무슨 B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이면서 종속 변인 또는 종속 변수. 이 종속 변수.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결국 A가 B에게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과정을 가치가 중립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치가 개입되었다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연구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나뉩니다. 보면은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즉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의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일까 가치 개입일까? 가치 개입이죠. 왜?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를 갖고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게 가설 설정이잖아. 문제인식이고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는 거죠.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단계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그대로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야. 중립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 요 과정은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 그리고 이 가설과 맞아서 가설 수용인지 가설 기각인지 결론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데이터가 가설 기각이 됐지만 난 가설 수용하고 싶어. 가설 수용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넣어서는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자료를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중립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과정에선. 그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 및 대안. 결국 이 연구를 통해서 가설이 수용이 됐거나 가설이 기각됐으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있던 이 자녀와 부모가 친밀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친밀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적을 높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렇게 가설이 수용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으면 부모는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대화의 빈도를 늘려야 한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활용 방안을. 그러면 그것 역시 연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봐봐. 이거를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연구를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게 맞아. 실생활에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를 드러내고 있죠.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개입이죠. 이렇게가 양적 연구 방법을 마무리하는 거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질적 연구로 바로 갈게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갑니다. 자, 교과서로는 여러분들 24페이지 자, 갑니다. 똑같습니다. 양적 연구와 이 질적 연구라는 거 질적 연구 또는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가겠습니다. 교과서는 24페이지예요. 24, 25. 자, 전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고 전제입니다. 왜냐?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과학처럼 똑같이 이렇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접근해서 증명해내야 한다. 실증주의적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질적 연구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조금의 함정이 있다라고 본 거야. 무슨 함정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첫 번째 영상에서 배웠던
개념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바로 이거죠.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특징 기억납니까? 이때 우리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은 서로 특징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 보면 자연현상은 몰가치성, 존재법칙, 필연성, 보편성 등을 가지지만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성, 당위법칙, 개연성과 보편성 특수성을 가진다 그랬어. 즉 이렇게 특징이 다른데 왜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냐? 사람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 자연은 예측할 수 있잖아. 예측하기 쉽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을 예측하려고 드냐? 왜 계량화하고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느냐? 양적 연구 방법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이 연구 방법은 그래서 자연현상과 다른 방법으로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해야 하고 결국에는 방법이 자연현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방법론적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양적 연구 방법은 뭐였어요? 방법론적 일원론이었죠. 그래서 목적, 어떤 현상에 담긴 행위자들의 의도와 목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각각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그 사회문화 현상 속에 담긴 그 내재된 목적과 의도, 가치를 심층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곧 이 안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가를 파고들어 보겠다. 그래서 해석하겠다. 해석적 연구 방법, 해석학적인 접근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행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기본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기억이 어렴풋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판단해서 계량화하는 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실험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 있죠. 그런 것들로 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게 바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거고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양적 연구 방법에서 진행이 된다면 질적 연구 방법은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통제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도 파악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이미 통제해버리면 그건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이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규칙성이나 법칙을 갖지 않는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음 얘기하고 갈게요. 측정과 계량, 통계 분석으로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양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 방법은 이런 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깊이 있게 하는 건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행위 주체가 처한 상황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비공식 자료도 활용한다. 상황 맥락 속에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회 현상이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일어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부분적인 요소로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비공식적 자료가 뭐냐면 공식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대화록이나 관찰일지, 낙서, 사적 대화 기록, 뭐 카톡이나 뭐 낙서, 책상에 위에 적어놓은 낙서나 뭐 일기장 뭐 이런 것들처럼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료 그리고 좀 개인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 등 자료 수집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또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 질적 연구 방법 자체가 계량화, 뭐 수치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계량화, 수치화, 통계화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중요한 점은 일반화라는 거예요. 일반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치인데 이 수치를 들이밀지 않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그리고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 뒤에 연구 과정을 보면은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운 건 사실 질적 연구 방법이 사실이지만 연구의 객관성이 양적 연구에 비해서 질적 연구가 떨어지죠. 근데 질적 연구가 연구의 객관성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연구를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왜? 모든 연구는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합니다.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연구에 비해서 이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관적 가치 개입이 많아서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구하는 객관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에를 가리고 헷갈리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그럼 질적 연구 방법인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첫 번째로는 직관적 통찰입니다. 직관한다라는 게 뭐냐면 직관적 사고, 다이렉트로 느껴지는 바대로 그냥 딱 통찰한다는 게 직관적 통찰입니다. 행위의 논리를 따져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선 면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그 속에 담긴 내면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터뷰죠. 심층 면접.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과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느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표정이 어두우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린 직관적으로 뭘 느낄 수 있어? 친구가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 또는 뭔가
좀 다운되어 있구나라는 게 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연구 대상자가 보이는 반응을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적 통찰. 그리고 감정이입적 이해. 연구 대상자의 입장이 되어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 즉, 그 입장이 되어 보는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통해서 과연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진행하고요. 연구 과정을 봅시다. 연구 과정. 어려운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과 거의 똑같은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 그치. 가설 설정 과정이 없죠. 가설 설정 과정이 없는 이유는 잠정적인 결론을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각 현상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설을 내릴 수가 없어. 반응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이 행위 대상자, 연구를 하는 연구 대상자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거기서의 의미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 수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 제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의 이유가 궁금해. 그 속에 담긴 내면이나 동기, 가치, 이런 심층적인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주제죠. 그래서 주제 자체도 양적 연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심층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이유, 그 주제죠. 그러면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심층적인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봅시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융통성과 유연성이 높아요. 뭔 말이냐면, 완벽하게 연구 설계를 하기보다는 이 계획에 없던 그런 연구 방법으로서 갑자기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반응, 특성을 보고 직관적인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한다 그랬었죠. 아까 연구 방법이. 그러니까 행위자의 반응이 오늘은 조금 인터뷰를 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격한 반응을 보여.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더 인터뷰하겠습니다. 라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연구에서 인터뷰가 꼭 필요한데 다음번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같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양적 연구 방법은 상황을 통제하는 실험이나 또는 이 설문지를 돌리는 질문지법을 나중에 배우겠어요. 진행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연구 설계 과정의 융통성과 유연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은 융통성과 유연성이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좀 더 많다. 나중에 자료 수집 방법을 하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세요. 다음 자료 수집. 그럼 행위자를 관찰하거나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겠죠. 나중에 배우겠죠.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합니다. 자료 분석 및 해석, 역시나 해석하는 거죠. 결론 도출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귀납적, 연역적. 질적 연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을 경우에 장단점, 장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어떡하는데요? 안은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나타나는 개별적 사회문화 현상을 주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층적인 이해죠. 해석학적 입장이고 단점.
일정한 경향이나 규칙성을 파악하여 일반화하기 적합하지 않다. 왜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일반화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는 수치화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화해야만 일반화가 좀 편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죠.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고민하면서 그 대답을 보고 연구자가 나름의 이유를 찾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왔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연구자가 그 입장이 되어서 해석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하지만 양적 연구 방법은 아니죠. 양적 연구 방법은 그 가설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해석에 의존하는 게 좀 덜하죠.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좀 덜하죠. 그래서 주관적 가치 개입이 크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선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여기서 포인트 뭐다? 객관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틀리다는 거. 추구한다라는 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 보면 알겠고 여기서 포인트 설명 안 한 부분 요거네요. 양적 연구 방법에서 행위자의 동기, 의도 등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계량화해가지고 수치화해서 숫자로서만 파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은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겉핥기식 연구, 즉 피상적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건 없죠. 서로 대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비되는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